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C의 새로운 가족 손지화 아나운서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네. KBS 대표하는 익숙한 얼굴이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기대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곤 하는데 오늘은 긴장이 살짝 더 되는 게 제가 과린이거든요. 예, 과학에 조금 서툴지만 그래도 제 옆에 있는 든든한 두 분을 믿고 또 재미있는 일상 속 과학 이야기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C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첫 시간이니만큼 저도 굉장히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박사님 주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의 심장이 보내는 위험한 시그널. 오늘은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면서 한반도 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지진은 피할 수 없지만 지진 재해는 피할 수 있다. 지진과 썸을 타고 있는 연구자 최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항상 자연인을 꿈꾸고 있는 건축 구조 연구자 윤현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알게 모르게 지진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처럼 그렇게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한반도는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만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지진을 실감나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네. 실제로 지진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해요. 창현 씨는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이 TV 너머로밖에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실제로 지진이 온다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책상 밑에 잘 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긴 합니다. 전문가님들은 지진을 아마 찾아다니셨을 것 같아서 더 강한 느낌,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나라죠. 몽골에서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8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지진이 발생했던 시기가 1957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후로 50년이 지난 2007년에 네. 그 지진을 기념하기 위한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에 가서 현장을 나갔는데 1957년에 규모 8에 의해서 파열되어 있는 지표를 제 눈으로 실감을 하게 됐죠. 무려 400km에 달하는 길이가 땅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지진의 어떤 위력이나 대자연의 위대함을 제가 너무 크게 실감을 했고요. 그 이후로 15년 동안 지금 지진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강도 8의 지진을 바로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50년 지나서 흔적을 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한 20년 전에 2번 정도 지진을 경험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일본에 연수를 갔었는데 일본에서 경험을 했었는데 지진의 크기가 굉장히 셌던 건 아니고 네. 정착해 있던 배에 올라탔을 때 흔들림 정도? 아주 적은 그런 지진이었지만 제 연구 분야가 이제 건축하고 지진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진은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건축 구조 연구자로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또 탐구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지진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 그리고 네. 지진을 겪어보신 분들 공통적으로
정말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지진 도대체 왜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땅이 땅이- 진동한다. 흔들린다? 땅이 진동한다. 흔들린다. 그죠? 흔들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는 용어는 땅이 흔들린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또는 시설물이 느끼는 어떤 결과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닥뜨린 결과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네. 예, 바로 그 원인이 단층이거든요. 그래서 단층이라는 녀석이 우리 발 밑에 지표에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단층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언젠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움직임이 어떤 진동으로 지표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단층이 왜 움직이는가?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지각판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각판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단층에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단층은 오랫동안 힘을 사실상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버티다가 못해서 한번 이렇게 탁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진의 주체는 단층. 지진이란 단층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지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결과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진하면 사실 저는 떠오르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 제가 기사로 봤는데 그 섬나라죠. 퉁가에서 그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화산이 좀 폭발을 했는데 또 정말 최근에 지진까지 그 주변에서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지진하면 떠오르는 나라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지진 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고생들 하고 계셔가지고 퍼뜩 떠오르네요. 페루나 멕시코 같은 그런 중남미 쪽도 많이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태평양 근처에 있는 예. 남미 국가들이네요. 네. 아,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북아메리카 쪽에서도 지진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예, 말씀하신 국가들에서 지진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지각판이 이동을 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국가들이 다 2개 또는 3개의 판들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판의 경계부라고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레고리, 태평양 주변을 이렇게 네. 둘러싸고 있는 뭐 미국, 캐나다 서부,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쪽으로 해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반도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록 판의 경계부에는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그럼 안전한 건데요? 그런데 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네. 우리나라에도 단층은 있고요. 가해지는 힘이 작을 뿐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단층이 그 힘을 버티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이 마치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 지진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지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규모가 좀 큰 지진의 주기가 수천 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 시대의 기록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네네네. 다만 저희들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지질 조사, 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들의 흔적을 찾다 보면 분명히 큰 지진은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재발 주기가 매우 길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저희가 경험한 적은 없게 되는 거죠. 주기가 길 뿐이지 언제든지 발생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진을 표현하실 때 규모, 진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규모랑 진도가 지진의 어떤 세기를 표현하는 건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용어들인데요. 네. 지진의 규모와 진도는 입장 차이입니다. 입장 차이요? 네. 입장 차이. 규모는
지진을 발생시키는 단층의 입장이고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발신자의 입장이죠. 아, 네네네. 가해자의 입장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지진을 일으킨 단층 그 지진은 유일하기 때문에 규모는 딱 정해져 있죠. 반면에 진도는 수신자 입장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진을 느끼는 사람이나 시설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진도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지진에도 여러 진도들이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바로 되네요. 그러네요. 네. 발신자와 수신자. 역시 지진과 썸을 잘 타가지고 네. 이해가 잘 됩니다. 아, 그럼 수신자 입장에서는 발신자와 최대한 멀어지고 싶겠어요. 그렇죠. 멀어지면 멀을수록 진도를 약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 와, 이거 지진이다. 이럴 만한 진도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12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도 1, 2 정도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수준이고요. 네. 진도 3 정도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떨림을 느끼는데 저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동이 지진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변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진동인지 잘 모르는 정도. 대신 고층에 있는 분들은 이게 지진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진동이 되는 거고요. 진도 6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포항이나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TV에서 자주 나왔던 게 어느 상가에 어떤 사람이 막 튀어나오면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었죠. 주변에 뭐가 떨어지고. 유리창 이런 정도. 네. 그 정도가 진도 6. 그래서 보통 실내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놀라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뛰쳐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이 진도 6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최상의 단계인 12 정도가 되면 지표면이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보일 정도로 파장이 흔들릴 정도로 보이고 지표면에 있던 물체가 튀어 오를 정도의 네. 흔들림이 생기는 것들을 진도 12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원리가 알려진 거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지진의 원리. 그래도 200년? 그 지진의 원리가 알려진 게 1906년입니다. 아, 100년. 100년이 이제 좀 넘었죠. 좀 넘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0년간 지식의 발전,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게 됐고, 뭐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시설물이나 내진에도 적용하는 그런 정보까지를 이제 획득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지진이 알려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도 다 알고 있고 또 규모도 측정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지만 근대 과학이 보편화되기 전에 그 옛날에는 정말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것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지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좀 조사를 이게 해봤는데 그 동양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는 뭐 맥이라든지 쥐라든지 이 동물들이 땅속에 있어서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지진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고요. 서양에서는 그 지진에 관련된 신화라든지 전설 같은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것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이 이 화가 나서 주북인 삼지창으로 땅을 때리면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진이다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전설과 신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진도 12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또 다른 재미있는 그 기록이나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쪽을 조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큰 바위들이나 그런 것들이 놓여 있어요. 네네. 어디서 저희도 굴러온 것 참 같은. 미스테리입니다. 네. 근데 아마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지진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서 어떤 신들이 노하거나 땅의 기운이 인간 세상의 기운을 누르려고 한다라는 그런 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아마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돌을 갖다 놨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지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우리 옛날 사람들 선조들이 지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숨겨진 이야기,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종원의 잡박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관련한 숫자 세 개를 말씀드릴게요. 네. 107, 194, 1967 이렇게 세 가지 숫자를 키워드로 드립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대한 옛 문헌의 기록과 관련된 숫자인데요. 네. 감이 안 오시죠? 저는 마지막에 1967이 나와서 네. 무슨 연도인가 싶었는데 옛 문헌에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건 아닌데요. 아, 눈치가 좋으십니다. 아주. 네. 뭔가 셋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일어난 발생한 지진의 총 횟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전문가분들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전문가님들도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주기가 아닐까요? 너무 짧은가요, 주기가? 네, 뭐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아, 이 세 숫자는 바로 우리 옛 문헌 속에 기록된 지진 발생 횟수예요. 근데 왜 세 개냐? 네. 첫 번째 거 107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횟수예요. 네. 두 번째 194는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에 기록된 횟수입니다. 세 번째 거 뭘까요? 삼국사기, 고려사. 그 다음에 뭘까요? 조선 왕조실록? 정답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어 드려. 맞습니다. 네. 1967은 갑자기 늘어났죠? 네, 확 늘었어요. 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지진 발생 횟수입니다. 지진이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지진에 대한 관측이 정밀해지고 이제 보고 체계가 갖춰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록이 더 정밀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지진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1518년 중종실록을 이미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 희귀한 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요. 소중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네. 짠. 오. 아, 소중하게.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 이웃시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소리처럼 커서 인마가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성한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며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고로들이 모두 옛날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 팔도가 다 마찬가지였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소리가 성난 우레소리처럼 컸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꽤 잘 묘사가 되어 있고 네. 집이 막 무너져서 집에도 못 들어갔다. 그리고 이런 일이 흔하진 않았다. 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지진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중종 시절에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중종이 말하길 오늘의 병괴는 더욱 놀랍고 두렵다. 내가 사람을 쓰는데 항상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친정이 끝나자 곧 변이 일어났고 또 오늘의 친정은 보통 때의 친정과는 다른데도 재변이 이와 같으니 이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이다. 그 정종이 자신의 뭔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인사정책을 잘못 펴고 있지 않나 이런 거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로 지진을 받아들였다고. 자책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이랬던 것이 중종뿐만이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중에 1594년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선조가 자신의 부덕을 소치라고 생각하고 왕세자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물러날 때가 됐나 보다. 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왕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이렇게 지진을 과학적인 기준보다 약간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치적인 뭔가 그런 기준으로 평가했던 게 당시의 시각, 인식이었는데요. 그래도 삼국시대 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문헌 속에 지진 발생 횟수와 같은 기록들이 우리 한반도의 지진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정현의 전박사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왕들의 마음고생이 정말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과거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정말 지진이란 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요.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한 해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진계를 가지고 지진을 관측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진계는 보통 규모 2 이상의 지진들은 다 감지를 합니다. 관측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번 정도 그 이상 발생을 합니다. 100만 네? 번이요. 예. 1년에요? 예. 네?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그러네요.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심각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중대형 지진들이죠.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50회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큰 지진도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하네요. 정말. 네. 지진은 보통 그 전진이라고 하는 초기 본진이 오기 전에 아주 약한 미진동이 오고 그다음에 본진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큰 지진이 오고 그다음에 본진보다는 규모는 좀 적지만 여진이라는 게 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진이 와서 구조물을 어느 정도 손상을 시키고 무너지지는 않을 정도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여진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경주 같은 경우는 한 640회, 포항 같은 경우는 뭐 70회 정도 여진이 발생이 돼서 또 그 발생하는 기간도 짧은 거는 한 달 정도 뭐 이 정도 되지만 긴 거는 몇 년 정도에 이르면서 여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물을 아주 피폐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산업을 굉장히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거죠.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진이 몇 년까지 가는지는 몰랐네요. 그런 것도 보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진 재해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갑작스럽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진에 이어서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산사태라던가 그치. 또는 지진이 해저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쓰나미. 그러죠. 이런 2차적인 지질 재해들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더 커질 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규모 6 이상의 이런 지진들이 보고가 된 적이 있을까요? 6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매그니튜드 5.8이었습니다. 5.8. 예, 그리고 많은 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죠. 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숨어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 가장 큰 지진은 맞는데 지진계가 발명된 이후에 기록된 가장 큰 지진입니다. 아까 역사 시대에 과거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피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8도, 그러니까 전국에 지진이 감지가 됐을 정도로 큰 지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시대 동안에 있었던 지진들의 기록을 분석해 보면 규모 6에 가까운 그 내외에 해당되는 지진들이 약 15회 정도 있었습니다. 선사 시대로 가면 이제 우리는 아무런 기록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진은 땅이 깨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고스란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 수만 년으로 돌아가 보면 규모 6 이상의 큰 지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 주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진들이 발생되어 오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사는 동안 그 주기가 돌아올까요? 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진이란 게 그게 제일 어렵고 두려운 것 같아요. 가장 이제 크게 위험에 처하는 게 건물이 무너질 때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뭐 중국 당산 대지진 네. 그때 피해가 엄청났다고 하던데. 예. 1976년도에 중국 당산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규모가 7.8 정도? 7.8이면은 히로시마에 그 터진 원자 폭탄의 약 400배 정도 이른다고 그래요. 그 에너지 발산 에너지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단지 그 크기의 지진이 23초간 본진이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97%가 붕괴가 되고 26만 명이 사망되는 그러한 또 16만 명이 이 부상자를 내는 그러한 네.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단 23초 동안의 지진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 들거든요. 최근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아주 거대한 어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폐허로 만드는 그런 지진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최근에는 2004년과 2010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연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은 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지진하고 그에 동반된 지진 해일 때문에 이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하는 그 사건이 대표적이고요. 2010년도에는 그 IT 지진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때 또 이제 수십만 명이 이제 네. 희생이 됐죠. 지진 재해는 단연 지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냐. 물론 이제 나라의 국력이나 네. 경제력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대비하냐에 따라서 그 피해의 심각성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나는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도시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정말 많은 뭐 문화유산들이 그냥 한꺼번에 사라진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지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이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일는 손실도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없이 많은 지진을 겪었는데도 아주 끄떡없이 버틴 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아, 있다고 그런가요? 하네요. 어. 네.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1400년 전에 건설된 경주에 있는 우리들이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첨성대하고 불국사가 되겠습니다. 경주 인근 지역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400년 동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 기술로 봤을 때도 상당히 배울 것들이 많은 그러한 구조물이죠. 첨성대가 지진에 견딜 수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첨성대 안에 채워진 자갈과 정자석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자갈이 쌓이다 보니까 밑에 쌓이다 보니까 이 첨성대의 무게 중심이 밑으로 네.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관성력이 지진이 오면 관성력이 충격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충격력에 의해서 그 첨성대가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 상부에 있는 구조물을 정자석이 잡아줘서 하나로 일체로 거동하도록 해서 실제로 수평 지진화 중 진동이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일체화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실제로 첨성대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국사 같은 경우도 밑에 보면 울퉁불퉁한 돌들을 쌓아서 기단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목조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기단에 있는 울퉁불퉁한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입력되는 지진의 충격을 완충시켜서 상부에 있는 목구주에는 진동이 좀 적게 전달되도록 한 게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내진 기술이 되는 거죠. 뭐 1400년 전 건축물도 그렇게 끄떡없이 지진을 견뎠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좀 하면서 여쭤볼 텐데요. 우리나라 현재 그 내진 설계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요? 우리나라 건축물이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고 실제 법적으로 6층 이상 그 당시에는 3,000평 이상 6층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뭐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6층이면서 300평 정도의 규모로 규정이 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비구 주체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도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들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2층 이하, 2층 이상이면서 60평 이상의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건물이 그러네요. 네. 내진 설계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준만 이렇게 강화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진 기준을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8년부터 내진 기준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현재 2020년 현재 그 공공건축물이 어떤 내진 성능 보유 현황을 보면 뭐 50% 정도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55% 정도밖에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내진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럼 내진 설계라는 말을 계속 듣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어떤 기술인지 뭐 아직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이 되면 그 지진 에너지가 진동을 통해서 땅에서 진동을 통해서 지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진동이 작용했을 때 구조물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또는 무너지더라도 아주 점진적으로 무너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건축물이 어떤 뼈대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그 뼈대를 구성하는 부지의 크기라든지 보강량을 적정하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내진 설계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하고요. 이 내진 설계에 지진에 저항하는 구조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이 규모 얼마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설계냐, 또는 진도 얼마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설계 기준은 규모나 진도를 가지고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 가속도를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집안 가속도하고 이 지진의 폭발 에너지 규모하고 또한 진도하고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한 식들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진도로 표현하면 약 7에서 8 정도의 그러한 크기의 어떠한 지진에 대해서 설계가 되는 거고, 규모라고 하면 규모는 6에서 한 6.5 정도, 이 정도의 이 크기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 현재 기준이 정립돼 있다, 수립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진이 작용했을 때 저항하는 그러한 방식들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진 구조라는 것은 어떤 거냐? 구조물에 지진이 작용했을 때 온전히 구조체가 그 지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재의 크기가 커지고 배근 상세가, 철근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대해져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단순하고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일반적인 건축물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러한 구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진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 면진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나판이라든지 또는 고무판 또는 스프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물의 기초와 상부 구조물을 분리하는 형태입니다. 한번 제가 단면 한번 그려볼게요. 집안이 있으면 이제 지하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땅을 파고 여기 기초가 만들어지면 이 기초하고 이 건물 사이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면진 장치라는 것을 이쪽에 넣고 건축물과 실제 이 땅을 통해서 이제 지진이 전달이 될 텐데, 이 실제로 이 상부 구조물하고 기초하고 분리시켜서 여기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상부 구조물로 전달이 덜 되게끔, 이거는 뭐 전산센터라든지 또는 아주 고급 빌라라든지 그 현대미술관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술품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진이 왔을 때도 진동이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구조물들에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땅하고 이렇게 이격되고 지진이 오면 땅은 움직이는데 건물은 그대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공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그러한 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재진 구조라는 건데 건물의 내부나 밖에다가 지진이 왔을 때 진동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빨리 소멸되게 하는 우리가 감쇄라고 용어를 쓰는데 이 감쇄시킬 수 있는 감쇄 장치를 설치해서 실제로 지진이 왔을 때 진동이 바로 없어져서 실제 구조물에 어떤 힘이나 그러한 영향들이 좀 적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바로 재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재진 장치, 아까 얘기했던 감쇄 장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 재진 장치는 어떤 거냐면 구조물이 설치해 있고 진동이 오면 지진에 의해서 구조물이 흔들리게 되면 그 흔들리는 진동을 완화시키는, 감쇄시키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동형 재진 장치가 되겠고요. 능동형 재진 장치는 어떤 거냐면 반대 방향으로 얘가 변형을 하는 겁니다. 변형을 해서 변형이 안 되게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재진 구조는 현재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라든지 또는 사무실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동 재진 장치를 써서 지진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그러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구조는 우리가 덩치를 키우고 갑옷을 입는 그런 보호법인 것 같고, 면진, 쿠션 좋은 운동화 신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재진, 이건 안전벨트를 딱 매고 오는 충격에 반대로 흡수해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쏙쏙 이해가 잘 됐습니다. 비유 어땠나요? 너무 비유를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면 내진 설계로 이제 피해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기예보 우리가 하잖아요.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날 걸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진 예보 시스템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진 예보는 크게 두 가지의 예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 전조 현상입니다. 지진 직전에 어떤 시그널들을 저희가 알아차리고 수분 또는 수시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보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 예보로 치면 오늘 오후에 집중호우가 일어날 것이다, 또는 내일 강수량은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그런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보가 장기적인 예보입니다. 장기적인 예보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지형이나 지표에 기록을 남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기록들을 분석을 해서 다음 큰 지진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적인 예보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적인 정보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일의 날씨 예보처럼 내일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날씨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재해 종류는 아닌데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또 사전에 준비를 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지진이겠네요. 그렇죠. 네.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가는 거는 나의 선택이고, 그렇죠. 비가 왔을 때 우산을 활용하는 거는 제 안전을 지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정보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진을 잘 알면 그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일상 속 작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네, 이걸 보면은 궁금한 호기심들이 잘 보입니다. 네. 제가 본 첫 번째 호기심은요. 지진의 전조 증상과 관련된 속설입니다. 지진에 관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속설들이 있죠.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상한 냄새들이 난다. 제 집 앞에 막 새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쥐들이 대피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지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나요? 일부의 현상들은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일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지진들을 관측을 해요. 평소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작은 지진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소 지진을 가지고 지진 전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하게 된 거죠. 유사하게 자연적인 가스가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온다거나 지하 수위 변화가 있다거나 또는 전자기파 이런 것들의 이상이 관측이 되면 실제 그것들이 지진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지진 재해의 하나의 기술로서 지진 전조 현상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과학적인 현상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증명이 돼야 실제 우리가 기술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러한 증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름이나 동물들의 행동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지진과의 관련성이 이렇게 증명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돋보기. 네, 두 번째 호기심인데요. 네. 초등학교 때 지진 대피 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안전한 책상 밑에 숨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우선적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지진 일어나면은 막 모든 게 흔들리고 건물에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처 방법이 맞는 건가요? 지진이 일어나면 출입구 같은 것들이 변형이 돼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맨 먼저 가능하면 출입구를 먼저 열어놓고 아주 튼튼한 탁자 밑으로 가서 진동이 어느 정도 멈춰졌을 때 밖으로 나가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가 된 구조물들은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지진, 수십 배 정도의 지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건물이 순간적으로 파괴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출입구를 열어놓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갔을 때는 왜냐하면 나가면은 움직이는 중간에 사람이 서서 네. 자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가 떨어지니까 나가는 거는 정말 절대 하면 안 되고 집안에 있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통로만 확보해 놓고 안전한 그렇죠. 곳으로 대피해라. 그렇군요. 잊지 마세요. 지진 발생하면 머리부터 보호하고 안전 통로 확보한 다음에 두껍고 단단한 탁자 밑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안전하게 대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 안전 캠페인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또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호기심 돋보기. 지구가 지진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구 안에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구 밖 행성은 지진에서 안전한가? 이게 이제 호기심입니다. 그 많은 분들의 호기심 분야였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다른 행성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는가? 최근 행성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행성에도 저희가 지진계를 설치해서 지진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달이나 화성에서 지진 관측을 했는데 실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달에서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얼스케이크가 아니라 문케이크, 망케이크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요. 네. 근데 다만 그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다른데요. 네. 지구에는 지각판들이 움직이는 판 이동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진의 발생 원인인데 다른 행성에는 지각판들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판의 이동에 의한 지진은 아니고 행성이 수축한다거나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예측도 힘든데 또 이 우주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 동공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걸 요즘은 동공지진이라고 하는데 지진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퀘이크네요. 네, 아이퀘이크입니다. 네. 사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는데 지진은 즐기는 게 아니라 잘 대비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호기심 돋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합니다. 예. 뭐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지진의 발생부터 대비까지 평소에 궁금했던 궁금증 두 분의 전문가 덕분에 속 시원히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있다면 남겨주세요.
어차피 지진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위대한 지구, 대자연의 그 위력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우리 초등학생들이 참 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로 스쿨존을 만들어서 과속 방지턱을 만들잖아요. 그 주변만 가서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벽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나 또는 전 세계 또는 다른 행성까지 어디가 조금 위험한지를 알면 그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비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고 지구와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처럼 신이다, 뭐 이거는 전설이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진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잘 대비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진에 대해서 공부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같이 알아갔으면, 그래서 저랑 같이 다 같이 썸을 탔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진과 썸을 타자 함께 우리 함께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교수님은요? 예, 청소년 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진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며 인터넷,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과학이나 기술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만 여러분들 후손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함,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진은 행성 지구의 여린 심장박동이다. 오, 네. 왜 여린일까요? 사실은 지구에도 약한 고리가 있고 그 약한 고리가 힘을 받아서 이제 지진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지구의 아픈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지구를 확고부동하고 영원불멸한 걸로 생각했지만 우리와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공생 관계에 있는 어떤 생명체로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잘 어우르고 달래서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린 심장박동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와, 정말 멋지게 박수 맞습니다.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동공지진이다. 네, 정말 이제는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활의 일부로 항상 우리가 지진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함께 할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글씨.